고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똑똑하게 살고 싶다면 이웃에게 이 세 가지는 절대 자랑하지 말라. 고인의 가르침 채널에 다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예로부터 고인들은 말이 곧 마음의 얼굴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은 칼날이 되기도 합니다. 가볍게 던진 한마디가 사람의 인생을 오래도록 다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이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함께 살아가며 서로를 자주 마주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까움 때문에 많은 사람이 무심코 혹은 일부러 말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드러냅니다. 이웃에게 자랑하는 일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문제로 번지고 결국 내 삶을 흔들어 놓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공자는 말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가진 계책을 자랑하지 않고 남보다 낫다고 다투지 않으며 약점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다. 이 가르침은 시대가 바뀌어도 그대로 통합니다. 특히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에서 더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웃에게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더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내 평안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끝까지 듣고 곱씹어 보고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돈과 재산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돈과 재산을 자랑하는 습관은 사람을 끝없는 비교와 쓸데없는 경쟁으로 끌고 갑니다. 인생에서 부유함과 가난함은 운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각자의 노력과 태도도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고인들이 늘 강조한 것은 이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재산으로 자기값을 매기지 않습니다. 삶의 방식과 마음의 깊이로 자신의 가치를 보여줍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돈이 많고 적음이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 편안한가입니다. 물질이 넘쳐도 마음이 불안하면 재산은 결국 먼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면 물질이 부족해도 사람은 소박한 기쁨과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공자는 이렇게도 말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이고 한가함을 아는 사람이 즐겁다. 결국 행복은 많이 소유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옵니다. 차를 타고 큰 집에 살아도 늘 불안하고 시기심에 시달린다면 자전거를 타도 마음이 밝고 편안한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왜 굳이 이웃에게 재산을 자랑해야 할까요? 자랑은 시기의 표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평온도 함께 무너뜨립니다. 고인은 말했습니다. 지갑을 채우기 전에 먼저 마음을 부자로 만들어라. 돈은 다시 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마음은 한평생 다듬어야 얻습니다. 결국 삶은 스스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내 길에 집중하십시오. 마음이 편한지, 삶이 즐거운지, 그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똑똑하게 산다는 것은 내 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밖에 내보여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자랑할 것은 재산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입니다. 둘째, 자녀를 자랑하지 마십시오. 많은 부모가 기쁨을 참지 못해 아이 이야기를 여기저기 꺼냅니다. 그러나 고인은 경고했습니다. 자식은 복이지만 자랑은 덕을 손상시키기 쉽다. 가장 흔한 실수는 비교입니다. 누구네 아이는 저런데 너는 왜 못하니?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동기가 되기보다 자존심을 깊게 베는 칼이 되기 쉽습니다. 누구도 저울 위에 올려져 비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이는 더 그렇습니다. 비교가 아이를 노력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열등감, 위축,
반항의 뿌리가 되기도 합니다. 한번 생긴 상처는 오래갑니다. 미래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부모는 알아야 합니다. 아이마다 복도 다르고 길도 다릅니다. 내 아이가 어떤 분야에서 두드러지지 않아도 다른 강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비교 대신 격려하십시오. 나누고 응원하고 믿어 주십시오. 부모의 격려는 아이의 자존감을 세우고 인생의 길을 더 단단히 걷게 합니다. 아이가 성취를 이루었거나 칭찬받을 만한 품성을 가졌다면 더 겸손해야 합니다. 자랑은 삼가야 합니다. 고인은 말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을 낳는다. 겸손은 복을 부른다. 자녀 자랑은 아이에게 시기와 질투의 시선을 불러오기도 합니다. 동시에 아이 마음에 교만의 씨앗을 심기도 합니다. 겸손은 부모가 일찍부터 아이에게 가르쳐야 할 중요한 덕목입니다. 똑똑하게 산다는 것은 내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을 조용히 지키는 일입니다. 아이에 대한 자부심을 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이웃과 거리를 만드는 이유로 바꾸지 마십시오. 진짜 자랑할 것은 성적이나 상장이 아닙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준 사랑, 믿음, 그리고 올바른 인격입니다. 그게 아이가 평생 들고 갈 가장 단단한 짐입니다. 셋째, 집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고인은 말했습니다. 인생은 꿈과 같고 부귀는 허상과 같다. 삶은 잠깐 스치는 꿈이고 재물은 결국 부유한 연기와 같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지나치게 중하게 여기거나 남에게 내보이며 잘난 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많은 사람은 평생을 아껴 모아 큰 집을 짓습니다. 지위를 증명하고 남의 부러움을 얻고 싶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행복을 줍니까?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납니다. 집이 크든 작든 결국은 잠시 머무는 거처일 뿐입니다. 고인은 또 말했습니다. 쓰기에 충분하면 충분한 것이다. 더 탐하면 고통만 부른다. 지금에 만족하는 마음이야말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집이 아무리 넓어도 누울 자리는 한 칸입니다. 차가 아무리 비싸도 이동을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만약 우리가 호화로움을 위해 자신을 옥죄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과 삶의 즐거움을 잃는다면 그 부유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웃에게 집과 재산을 자랑하면 시기가 생기기 쉽습니다. 동시에 내 마음의 교만이 자라나고 삶의 본질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집의 크기보다 집안의 평안을 귀하게 여깁니다. 고인은 가르쳤습니다. 마음을 맑게 하고 욕심을 줄이며 사람들과 화목하라. 결국 단순함이 가장 좋습니다. 가진 것을 과시하기보다 겸손하게 살고 지금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재산을 짐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가족의 화목, 마음의 안정, 소박한 순간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똑똑하게 산다는 것은 만족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정말 중요한 것에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둘째, 친척 중에도 피해야 할 두 부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친척 관계가 다 지킬 만한 것은 아닙니다. 고인들은 특히 두 부류는 멀리하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이익만 중시하고 의리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물질적 이익을 모든 것 위에 둡니다. 목적을 위해 도덕과 정까지 버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좁고 자기 이익만 챙깁니다. 당신에게서 이익이 보이면 다정한 척 다가옵니다. 끝까지 이용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 그 가식은 곧 드러납니다. 차갑게 등을 돌립니다. 심지어 험담하고 모욕하기도 합니다. 고인은 말했습니다. 의리를 중히 여기고 이익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존경받고
이익만 챙고 의리를 잇는 사람은 멸시받는다. 이런 친척은 가까이 할수록 따뜻함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상처를 주고 더 어려운 상황으로 끌어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혈연은 지켜야 할 가치가 아니라 이용할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내 신뢰와 평안을 침범하게 두지 마십시오. 둘째는 인정도 의리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남이 베푼 좋은 일을 쉽게 잊습니다. 감사할 줄 모릅니다. 당신의 도움을 당연하게 받습니다. 목적을 이루면 등을 돌립니다. 배신해도 죄책감이 없습니다. 고인은 말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끝에 복이 없다. 이런 사람은 당신을 다치게 하고 가족 관계의 신성함을 흐리게 합니다. 인생은 짧고 시간은 귀합니다. 이들과 거리를 두는 것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실망과 상처에서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고인은 말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등불 가까이 하면 밝아진다.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친척이라고 해서 무조건 참지 마십시오. 감사할 줄 알고 의리를 지키는 사람에게 마음을 쓰십시오. 똑똑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 가치를 지키고 자기 행복을 우선에 둡니다. 셋째, 마음가짐을 다스리는 것이 편안함과 행복의 열쇠입니다. 세상살이는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일을 굳이 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믿고 내 삶을 잘 살아가야 합니다. 남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 때문에 내 삶을 망가뜨릴 이유도 없습니다. 인생의 활은 너무 당기면 끊어지고 너무 풀면 처집니다. 그러니 균형을 배워야 합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롭습니다. 하지만 경쟁자가 없으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친구는 기대는 곳이고 경쟁자는 잠재력을 깨우는 자극입니다. 반응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반응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표현입니다. 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대답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기쁨이 많으면 근심은 저절로 옅어집니다. 단순함이 많으면 복잡함은 줄어듭니다. 만족이 많으면 고통은 흐려집니다. 관용이 많으면 원망은 줄어듭니다. 남의 시선에서 기쁨을 찾지 마십시오. 그러면 끝없이 아픕니다. 남의 입에서 존엄을 찾지 마십시오. 그러면 끝없이 초라해집니다. 인생은 한 편의 연극 같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자신이 연기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맡은 역할을 정성껏 해냅니다. 그 덕에 여유롭습니다. 반대로 미혹한 사람은 가짜를 진짜로 착각합니다. 비극 속에 빠져 평생 고통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막이 내리고 생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야 비로소 알하기가를 깨닫지만 그때는 대개 너무 늦습니다. 후회만 남습니다. 나 자신을 다스려야 삶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야 인생의 연극도 매끄럽고 깊게 흘러갑니다. 아쉬움이 줄어듭니다. 우리의 한계를 만드는 것은 환경이나 타인의 말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종종 보지 못하고, 잊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합니다. 어두운 기억 속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감이 없고, 행동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좁은 틀에 가둡니다. 그러니 필요 없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자신을 해방시키십시오. 마음은 날개입니다. 마음이 크면 세계도 넓어집니다. 마음의 감옥을 깨지 못하면 하늘이 있어도 자유를 찾지 못합니다. 남의 내려다보는 시선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위치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가짐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남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여유롭고 침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가난을 견뎌도 인격은 배반하지 마십시오. 부를 추구해도 함부로 낭비하지 마십시오. 좋은 사람이 되지 못하더라도 악한 일을 하지는 마십시오. 군자가 되지 못하더라도 소인이 되지는 마십시오. 학력이 없어도 품격은 잃지 마십시오. 감사 인사를 못하더라도 은혜를 아는 마음은 버리지 마십시오. 고인은 사람을 보는 것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친구든 배우자든 사업 파트너든 누구를 곁에 두느냐가 인생을 바꿉니다. 사람이 성공했을 때는 그의 말과 행동을 보십시오. 겸손하고 예의를 알고 기본을 지키는 사람은 믿을 만합니다. 예의가 없고 기본을 못 지키는 사람은 바탕이 약합니다. 큰 일을 하는 사람일수록 예를 압니다.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는 그가 누구를 추천하고 등용하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그 사람의 품성을 드러냅니다. 사람이 부자가 되었을 때는 돈을 어떻게 쓰는지 보십시오. 부자가 된 뒤에도 검소함을 지키면 바른 품행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말할 때는 말한 대로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말만 하고 하지 않으면 신뢰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 말과 행동이 어긋나면 인품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일상 취미를 보면 내면이 보입니다. 행동은 마음을 비춥니다. 가난은 무섭지 않습니다. 무서운 것은 지혜가 없고 규칙이 없는 것입니다. 뜻이 짧고 의지가 약하면 올라서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난해도 의지가 있고 뜻이 높고 능력에 맞게 길을 잡는 사람은 귀합니다. 지금 형편이 어렵더라도 의지를 지키면 미래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비열한지 보려면 그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지위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교만하지 않고 아첨하지 않으며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할 줄 아는가입니다. 군자는 기준이 있고 자신에게 엄격합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도리에 어긋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권세 앞에서 비굴하지 않습니다. 강자 앞에서 겁내지 않습니다. 약자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어린이를 아낍니다. 반대로 비열한 사람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신의 존엄까지도 잃습니다. 넷째, 무엇이 충분함인가? 충분함에는 고정된 정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겐 그것이 충분합니다. 다른 누군가에겐 너무 적습니다. 밥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2그릇이면 배부릅니다. 어떤 사람은 2배는 먹어야 합니다.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프지 않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덜 아프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결국 충분함은 물질적 필요만이 아니라 생각과 심리에도 좌우됩니다. 의학에는 플라시보라고 불리는 약이 있습니다. 약효 성분이 없지만 심리적 치료로 쓰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있다고 믿지만 검사에서는 병이 보이지 않습니다. 의사가 그 약을 주면 환자는 치료받는다고 안심합니다. 그 안심이 회복을 돕기도 합니다. 이것은 마음이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마음을 안정시키고 만족을 배우고 정신의 힘을 활용해 어려움을 넘어야 합니다. 사람마다 능력과 그릇이 다릅니다. 결과가 다른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니 내 삶을 운영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함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스스로를 무적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끝없이 뛰어다니며 감당 못할 목표를 쫓습니다. 얕은 탐욕은 사람을 착각으로 몰고 갑니다. 결국
속도 경쟁에서 불나방처럼 타버립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에 투자하거나 잠깐 뜨는 현상만 보고 뛰어드는 것은 준비 부족의 신호입니다. 주식과 부동산 같은 영역에서 규모가 큰 기업도 계산을 잘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큰 이익이 사람을 더 무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단기간 고금리 대출 투자에 빠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끝의 공통점은 늘 탐욕입니다. 이자에 눈이 먼 채권자도 무리한 투자자도 결국 충분함을 모릅니다. 누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욕망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욕망을 이룰 조건이 되는지 따져야 합니다. 큰 집을 수천 칸 지어도 밤에 눕는 자리는 두어 미터입니다. 좋은 밭이만 일항이어도 하루 3끼 이상 먹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많이 탐할까요? 결국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죽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고인은 말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코끼리를 삼키려는 뱀과 같다. 삼키지도 못하면서 뱉지도 못한다. 많은 사람은 명예와 이익에 묶여 살아갑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명예와 이익이 늘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얻지 못하면 원래의 기쁨도 잃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소용돌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명리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없는 탐욕은 결국 고통만 낳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인은 말했습니다. 만족하면 늘 즐겁다. 명리에서 크게 성공하지 못해도 만족하는 사람은 더 즐겁게 삽니다. 만족은 행복을 손에 쥐는 방식입니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의 행복 이야기. 명나라 때 가난한 선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향을 피우고 하늘에 감사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하루 3끼가 묽은 죽인데 그게 무슨 복이냐고요. 그는 말했습니다. 전쟁도 재난도 없는 태평한 시대에 사는 것이 첫째 복이다. 매일 입을 옷과 먹을 것이 있어 굶지 않는 것이 둘째 복이다. 몸에 큰 병이 없고 옥에 갇힐 재앙이 없는 것이 셋째 복이다. 우리가 이 3가지를 갖췄다면 이미 행복한 것이 아니냐고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발이 없다고 울지 마라. 다리가 없는 사람도 있다. 만족하면 가난해도 즐겁고 만족하지 못하면 부자여도 슬프다. 삶은 얼마를 가졌는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는가입니다. 제때 멈출 줄 알고 가진 것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찾습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마음을 바꾸면 환경도 달라 보입니다. 만족하는 마음은 없는 것을 보는 대신 이미 있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지금 가진 것도 떠나갑니다. 재앙을 피하는 길은 지금의 복을 아는 데서 시작됩니다. 생명과 건강이 가장 큰 자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주 가볍게 여깁니다. 잃을 뻔했을 때야 그 가치를 알지만 그때는 대개 늦습니다. 큰 고비를 넘기거나 큰 병에서 회복하면 사람은 삶의 가치를 더 절실히 느낍니다. 행복도 커집니다. 반대로 만족을 모르고 탐하면 길을 잃고 불필요한 재앙을 부릅니다. 돈이 있어야만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돈이 있어야만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하면 충분합니다. 만족이 곧 행복입니다. 가장 깊은 정신의 맛입니다. 사람은 돈과 지위에 바빠지고 사소한 일에 묶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빈칸이 없다면, 고요한 순간이 없다면 결국 남을 이겨도 자기 자신에게 집니다. 인생에는 마음의 빈칸이 필요합니다. 그 고요가 정신의 기쁨을 되찾게 합니다. 삶의 예술은 때로 그 빈칸을 만드는 예술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달콤함을 찾고, 결혼의 원만함을 찾고, 일의 성공을 찾습니다. 결국 마음의 맛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은 얻었다고 바로 충만해지는 물건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은 얻기 전에는 그것을 꿈꾸지만 얻고 나면 금세 무덤덤해집니다. 그래서 만족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삶의 형태는 무수합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인생길에서 내가 진짜 행복한 방식을 찾으십시오. 돌아감이야말로 원만함의 길입니다. 해는 동쪽에서 떠 서쪽으로 갑니다. 달리기에서 5,000m를 달리든 1만 미터를 달리든 출발선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기록은 0입니다. 모든 것은 0에서 시작해 0으로 돌아갑니다. 단순하지만 깊은 철학입니다. 돌아감은 부드러움이면서 강함입니다. 원만함입니다. 하늘이 나를 낳았으면 반드시 쓸모가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창조주는 사람마다 특별한 사명을 맡겼습니다. 우리에게 준 잠재력은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나뭇잎은 비슷해 보여도 각자 무늬가 다릅니다. 사람도 같습니다. 누구나 강점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완성할 고유한 성품이 있습니다. 마음의 정원을 지키십시오. 자신의 개성과 존엄을 존중하십시오. 고통은 지혜의 첫 잠재력입니다. 고통은 때로 행복을 알게 하는 신호입니다. 혹은 큰 재능이 태어날 징조입니다. 그러니 고통을 숨은 은총으로 보십시오. 행복의 진짜 가치를 깨닫게 합니다. 삶의 의미를 보게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큰 일을 짊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마음 깊은 곳에 고통이 있습니다. 동시에 성공과 행복으로 향한 창도 있습니다. 성공의 문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용감히 걸어가면 성공은 당신을 맞이합니다. 성공의 비결은 목표를 꽉 붙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은 교만의 통행증이 아닙니다. 성공은 어느 한 분야의 성취일 뿐입니다. 이 도리를 알면 우리도 고개를 너무 높이 들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필요한 것은 편안함입니다. 그것이 삶의 필수품입니다. 다섯째, 돈은 천사인가, 악마인가? 돈은 천사도 아니고 악마도 아닙니다. 그저 도구입니다. 좋고 나쁨은 사람의 마음이 결정합니다. 돈이 적당히 있고 만족을 주면 천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돈이 수많은 문제를 가져오면 악마가 됩니다. 돈과 명예와 재산은 모두 잠시 머무는 것들입니다. 사람은 평생 바쁘게 살면서도 결국 안락함을 원합니다. 편안한 상태에서만 삶을 제대로 누릴 수 있습니다. 50이 넘으면 편안함이 더 절실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불행하다고 불평하며 희망만 기다립니다. 시간은 장난꾸러기처럼 멈추지 않고 흘러갑니다. 어린 시절은 꿈처럼 지나갑니다. 청춘의 낭만도 세월 바람 속에 사라집니다. 과거는 추억의 음반처럼 남고 미래는 긴 강처럼 조용히 흐릅니다. 인생은 하늘의 구름처럼 가볍고 봄들판처럼 아름답고 고요합니다. 삶의 달력의 매장은 새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청춘의 숨결과 고향을 품습니다. 인생에는 어려움과 실패가 많지만 그것은 삶의 노래 속 한 박자에 불과합니다. 부지런함과 분투가 쌓이면 언젠가 박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가난, 병, 시련은 운명이 새 출발을 강요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고생이 끝나면 단맛이 옵니다. 비난과 조롱을 겪어도 믿으십시오. 봄날의 어느 날, 당신은 희망으로 가득한 인생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진심으로 살고 생명을 아끼십시오. 실패는 따렇습니다. 이상이라는 배가 중간에
좌초하지 않게 하십시오. 사랑이라는 꽃이 시들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이 작은 풀 한 폭이어도 괜찮습니다. 꽃이 화려하지 않아도, 키가 크지 않아도 당신은 들판을 다채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작은 시냇물이어도 괜찮습니다. 큰 강처럼 거세지 않아도 바다를 이루는 한 방울이 됩니다. 산길에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한 걸음씩 하면 됩니다. 누구도 순풍만 타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실패 앞에서 더 단단해지십시오. 자신감은 모든 아픔을 치료하는 약입니다. 기회를 붙잡게 합니다. 꽃길이든 가시밭길이든 용기 있게 걸으십시오. 고통을 넘어선 성장은 자신감과 기쁨을 줍니다. 포기하지 않고 추구할 때 기회를 잡고 행운을 맞고 후회 없는 삶을 삽니다. 당신이 없으면 세상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있으면 세상은 더 특별해집니다. 과거는 돌비석처럼 고요하게 두십시오. 자신감을 껴안고 앞으로 가십시오. 여섯째, 일상 속의 낙관. 낙관은 실패 뒤에 담담함입니다. 평온 속에 자신감입니다. 크크크크크도 굴하지 않는 힘입니다. 고난 속의 여유입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인생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집니다. 삶을 살아갈 능력과 희망의 빛을 가집니다. 낙관의 정신이 있으면 누구나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설 힘이 있습니다. 살아있기만 하면 내일을 세울 힘이 있습니다. 긴 인생길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이 의외로 평범하고 단순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웃음과 눈물, 다 비슷합니다. 일상의 리듬을 크게 뒤집지 않습니다. 삶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자신이 평범하다는 것을 압니다. 먼 빛 한 줄기처럼, 풀잎처럼, 아침 이슬처럼 평범합니다. 그런데 그 평범함이 오히려 아름답습니다. 평범함은 씨앗을 틔우는 들판입니다. 개가 나면 됩니다. 비옥한 땅은 수확을 기다립니다. 부지런히 심으면 됩니다. 작은 샘물은 깊이를 가집니다. 쌓이면 됩니다. 평범함은 밋밋함이 아닙니다. 삶의 부드러운 색입니다. 생명의 불꽃을 끄지 않습니다. 오히려 수많은 색을 만들어 세상을 더 빛나게 합니다. 극적인 장면만 쫓지 마십시오. 고요한 아름다움을 누리십시오. 매일의 평범함, 햇살, 맑은 공기, 이런 것들이야말로 좋습니다. 매일 새 아침을 미소로 맞이해 보십시오. 하루하루가 각자의 아름다움을 품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람을 가장 감동시키는 것은 대개 가장 단순한 것들입니다. 탐착하지 말고, 소유하려 들지 말고, 세상을 부드럽게 대하십시오. 마음을 바르게 쓰면 하늘이 사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생명의 아름다움은 실질적 추구와 뜨거운 사랑에서 옵니다. 어느 시기를 살든 마음의 실을 담고 삶을 향해 열어두십시오. 사람들은 말합니다. 책은 마음을 씻어주고 차는 정신을 기른다고요. 삶이 너무 시끄럽고 바쁠 때는 문을 닫고 책 한 권을 읽으십시오. 차 한 잔을 음미하십시오. 고요 속에서 명상해 보십시오. 때로는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앨범에 남기십시오. 그 웃음과 기억이 훗날 삶의 귀한 여운이 됩니다. 비바람을 지나도 마음속에 햇살을 두십시오. 아름다운 순간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 새벽 종소리 같은 소박한 것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화려함을 다 겪고 나면 결국 단순한 삶에서 고요가 피어납니다. 해는 매일 뜨고 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더 잘 살 기회를 얻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아끼십시오. 나는 공원에서 천천히 걷는 노인을 바라보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 아래서 노래하는
아이들을 조용히 듣는 것도 좋습니다. 손을 잡고 걷는 연인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더 따뜻해집니다. 햇살 아래의 환한 얼굴과 미소가 더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나는 좋은 것들을 사랑합니다. 아이처럼 푸른 하늘 아래를 달리고 싶습니다. 따뜻한 햇살 속에서 마음을 풀어놓고 싶습니다. 가랑비 속에서 시가 피어나는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인생의 어느 단계에 있든 눈부신 햇살을 마음에 지니십시오. 그러면 비바람 속에서도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다. 삶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고개를 들어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들을 바라보려 합니다. 이 붉은 먼지의 세상 속에서도 사람과 일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사람은 인연으로 만나고 인연으로 흩어집니다. 만물도 인연 따라 오고 갑니다. 이별이든 재회든 나는 온 마음으로 소중히 여기려 합니다. 하루하루는 참 좋습니다. 햇살은 과하지 않고 사람 그림자는 바람 속을 가볍게 스칩니다. 나는 믿습니다. 결국 시간도 다정해지고 따뜻해질 것이라고요. 산수 좋은 곳처럼요. 그때는 수많은 꽃이 바람에 흔들리며 피어날 것입니다. 글자마다 먹향이 은은히 남을 것입니다. 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추억을 주워 담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도는 것을 조용히 바라볼 것입니다. 꽃은 피고 지지만 하루하루는 여전히 좋습니다. 아침마다 꿈에서 깨어 새 여정을 시작합니다. 과거는 흘려보내고 미래는 맞이하십시오. 햇살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한 나는 이런 행복을 선택할 것입니다. 7째, 성숙이란 무엇인가? 성숙은 단지 흰머리나 주름이 아닙니다. 겉모습의 변화는 세월의 흔적일 뿐입니다. 진짜 성숙은 남이 쉽게 보지 못합니다. 성숙은 잘 익은 과일처럼 부드럽고 깊은 단맛이 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마음도 저절로 성숙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숙은 세월이 만든 반복 속에서 길러집니다. 얻지 못해도 담담해지는 마음입니다. 고통을 지나도 웃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려는 내면의 힘입니다. 성숙은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시간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면이 고요하고 평화로운가에 달려 있습니다. 성숙은 구름 뒤의 달빛 같습니다. 비바람 속에 흐르는 물 같습니다. 진흙과 붉은 흙을 벗삼는 과정 같습니다. 때로는 거대한 새가 바람을 타고 하늘로 치솟는 것 같습니다. 북송 시대에 뛰어난 시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수많은 풍파를 겪었지만 늘 담담하고 여유로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즐거움을 찾았습니다. 소식은 강직하고 솔직했습니다. 왕안석의 소금 세금 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가 파직되어 황주로 유배되었습니다. 황주에서 그는 강가의 작은 방에서 살았습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직접 밭을 일궜습니다. 그러나 궁핍 앞에서도 그는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비굴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황주의 작은 집에서 여전히 즐겁게 살았습니다. 단박하게 살며 책을 읽고 시를 읊고 그림을 그리고 서예를 했습니다. 집을 짓고 채소를 심고 우물을 파고 밭을 갈며 전원 생활을 즐겼습니다. 유배가 길어질수록 오히려 그 땅을 사랑하게 되었고 많은 시를 남겼습니다. 그 품격은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감탄하게 했습니다. 성숙을 나무가 꽃피는 과정이라면 성숙은 열매 맺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싹에서 꽃봉오리가 피기까지 성장 과정이 있지만 모든 꽃이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자란다고 다 성숙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숙은 하나의 경지입니다.
하늘이 어두워도 스스로 빛이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안개가 짙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성숙한 사람은 속도를 늦추고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을 단련합니다. 바다의 파도가 높을 때 조용히 때를 기다립니다. 성숙한 사람은 압니다. 하늘이 사람을 낳았으면 반드시 쓸모가 있다는 것을요. 누구나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할수록 관용을 배웁니다.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때로는 원수에게도 관용을 가집니다. 바다는 백천을 받아들이기에 큽니다. 남의 잘못을 품는 것은 결국 나를 해방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인생은 바람 같습니다. 검은 머리가 순식간에 흰 머리가 됩니다. 성숙한 마음은 잠깐의 득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클수록 마음은 더 고요해지고 비가 클수록 의지는 더 단단해집니다. 나이는 겉에 드러나지만 성숙은 마음에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은 평온한 마음을 가집니다. 겉으로는 잔잔하지만 안으로는 큰 힘을 모읍니다. 모든 것을 씻어낼 수 있는 힘입니다. 사람이 각자 빛을 가진다면 성숙한 사람의 빛은 눈부시지 않게 밝습니다. 화려하지만 과장되지 않습니다. 적극적이지만 흥분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마음은 물처럼 부드럽고도 강합니다. 기쁨과 슬픔, 득과 실도 흔적을 오래 남기지 못합니다. 성숙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안정과 고요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산처럼 서 있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성숙은 자신을 요구하고 완성해가는 과정입니다. 또한 자신을 돌아보고 사유하는 경험입니다. 성장으로 가는 길에서 삶이 보여주는 생명의 상태입니다. 누구나 많은 일을 겪습니다. 그만큼 많은 것을 배웁니다. 길이 멀고 가시가 많아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숙해진다면 그것이 이미 성공입니다. 진짜 성숙은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입니다. 여덟째, 넓게 보는 사람에게는 큰 그릇이 있습니다. 사람은 지능이 조금 낮아도 괜찮습니다. 감정지수가 낮아도 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계와 그릇은 커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 당신이 아주 영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을 잘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큰 기계는 있어야 합니다. 작은 장애에 물러서고 몇 마디 험담에 마음이 흔들리면 기상이 너무 작습니다.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성공이 많습니다. 청나라 때 임칙선은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바다는 수많은 강을 받아들이기에 넓고 높은 절벽은 욕심이 없기에 곧다. 큰 기계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수양으로 길러집니다. 그것이 바로 호연지기입니다. 강하고 깊은 내력입니다. 큰 기계를 가진 사람은 행동 하나에도 품격이 묻어납니다. 난초 향처럼 은근합니다. 대나무처럼 곧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화처럼 한겨울에도 꺾이지 않습니다. 풍목룡은 말했습니다. 소인을 품을 수 있으면 군자다. 큰 기계는 사람을 침착하고 안정되게 합니다. 사람을 대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고 섬세합니다. 큰 기계를 가진 사람도 감정이 없습니다가 아닙니다. 다만 세상을 꿰뚫어 보고 사람을 이해합니다. 나아갈 때와 물러설 때를 압니다. 마음을 알고 자신과 남을 함께 살리며 복을 쌓습니다. 큰 슬픔이 와도 웃음을 잃지 않습니다. 마음의 기운을 흐리지 않습니다. 늘 신선한 공기를 품듯 마음을 맑게 유지합니다. 큰 기계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지능이나 말재주보다 기계와 관용이 더 중요한 힘입니다. 험담과 어려움에 휘둘리지 말고 마음을 곧게 세우십시오. 큰 기계는 수양의 결과입니다. 사람을 고결하고
강하게 만듭니다. 남의 잘못을 품고 이를 섬세하게 하며 자비를 잃지 않게 합니다. 감정의 이성이 잠기지 않게 하고 내면을 맑게 합니다. 큰 기계는 처세의 바탕입니다. 때를 알고 사람을 얻고 길을 넓힙니다. 그러니 큰 기계를 길러야 합니다. 그것은 성공을 만들 뿐 아니라 마음을 아름답게 키웁니다. 아홉째, 과거의 영광에 빠지지 마십시오. 과거의 영광에 취하는 것은 미래를 막는 큰 장애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과거가 있습니다. 잘 나가던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이를 모릅니다. 과거로 현재를 규정합니다. 남이 과거에는 자신보다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이 훨씬 잘 됩니다. 그러면 따라잡으려 노력하기보다 불공평하다고 느낍니다. 왜 저 사람은 예전에 가난했는데 지금은 잘 되냐고요? 남이 한 걸음씩 앞으로 가는 동안 자신은 과거에 매달린 채 스스로를 똑똑하다고 착각합니다. 그 결과 격차는 점점 커지고 삶은 점점 멈춥니다. 과거 영광을 놓지 못하는 사람은 나는 실력은 있는데 운이 없다고 말합니다. 삶이 일부러 방해한다고 느낍니다. 마음은 분노와 불만으로 가득합니다. 무엇을 봐도 거슬립니다. 그러나 어제는 붙잡을 수 없습니다. 과거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빛을 내려놓으면 발걸음이 다시 앞으로 나갑니다. 삶에 대한 불만도 줄어듭니다. 그때부터 삶은 조금씩 좋아집니다. 과거는 배움입니다.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현재를 충실히 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남의 성장을 시기할 것이 아니라 내 성장의 동력으로 삼으십시오. 그렇게 해야 한계를 넘어 더 나은 삶에 닿습니다. 열째, 이 세 가지를 보면 사람의 속마음이 보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으려면 세 가지 기술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를 익히면 사람의 생각을 알아차리기 쉬워집니다. 그래서 불교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타인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한 작은 마을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눈이 멀었고 대부분 집에 있었습니다. 동생은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밭은 자주 짐승들 때문에 망가졌습니다. 동생은 걱정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눈먼 형이 밭에 앉아 있다가 짐승 소리가 들리면 소리쳐 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밭 한가운데 작은 오두막을 짓고 형을 앉혔습니다. 짐승 소리가 들리면 소리치라고 했습니다. 형은 동생의 부탁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제로 짐승이 오면 형이 소리쳐 쫓아냈습니다. 어느 날 사슴 한 마리가 달려와 울타리를 망가뜨리고 달아났습니다. 곧 그 사슴을 쫓던 왕이 밭으로 들어왔습니다. 왕은 눈먼 형을 보고 물었습니다. 사슴을 보았느냐고요? 눈먼 형은 말했습니다. 자신은 눈이 멀어보지 못하지만 그 짐승은 이미 밭을 벗어났고 쫓을 가치가 없다고요. 왕은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눈먼 형은 말했습니다. 왕이 쫓는 것은 사슴이 아니라 임신한 암사슴이라고요. 임신한 암사슴을 사냥하는 왕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 쫓을 가치가 없다고 한 것이라고요. 왕은 더 놀랐습니다. 어떻게 눈먼 사람이 임신 여부까지 아느냐고요. 왕은 확인하라고 장군에게 명령했습니다. 짐승을 생포해 임신했는지 확인하라고요. 장군이 돌아와 보고했습니다. 눈먼 형의 말이 맞았다고요. 임신한 암사슴이었다고요. 왕은 진실을 알고 싶어 형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그리고 왕은 또 질문을 던졌습니다. 왕비가 자신에게 정절을 지키는지 알고 싶다고요. 눈먼 형은 왜 그런 의심이 생겼냐고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왕은 답을 요구하며
대답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눈먼 형은 조건을 걸었습니다. 왕비를 자신과 단둘이 방 안에 두라고요. 왕은 분노했지만 결국 명령했습니다. 왕비와 눈먼 형만 방에 남게 했습니다. 그때 눈먼 형은 왕비에게 몸을 만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왕비는 격분에 눈먼 형을 발로 차고 손으로 때렸습니다. 눈먼 형은 도망쳐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비는 정절을 지키지 않는다고요. 왕은 칼을 뽑고 왕비에게 달려가 물었습니다. 거짓이면 사형이라고요. 왕비는 말했습니다. 죽여도 좋지만 자신은 정절을 지키지 않았다고요. 왕은 눈먼 형이 맞췄다는 사실에 기뻤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요? 눈먼 형은 말했습니다. 자신이 왕비에게 만지게 해달라고 하자. 왕비가 화가 나 자신을 때렸습니다. 정절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거절하면 그만인데 때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몸을 여기저기 건드렸다고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정절이 있다고 말하냐고요. 왕은 또 질문합니다. 자신이 정말 아버지의 친아들인지 다른 사람의 아들인지요. 눈먼 형은 그 질문을 왜 하느냐고 말렸습니다. 누가 아버지든 왕은 왕이라고요. 하지만 왕은 알하기가를 원했습니다. 눈먼 형은 약속을 받았습니다. 화내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왕이 약속하자 눈먼 형은 말했습니다. 왕은 아버지의 아들이 맞다고요. 다만 인색한 상인의 기질 영향을 받았다고요. 왕은 어머니에게 달려가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도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왕은 다시 눈먼 형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자신에게 인색한 상인의 그림자가 있다고 알았느냐고요. 눈먼 형은 말했습니다. 왕이 여러 질문을 했고 자신은 모두 맞췄지만 왕은 단 한 푼도 상을 주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왕이 인색하다고 판단했다고요. 왕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주겠다고요.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맞고 틀림을 그렇게 정확히 아느냐고요. 눈먼 형은 말했습니다. 자신은 선천적으로 눈이 멀었다고요. 만약 눈이 있었다면 사람의 마음을 더 쉽게 읽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요. 마음은 언어가 있고 그 언어는 몸의 행동에서 드러난다고요. 눈, 입술, 걷는 방식, 몸의 움직임을 보면 마음을 알 수 있다고요. 자신은 눈이 없으니 행동으로 판단한다고요. 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겨보고 그 수행 방식으로 마음을 읽는다고요. 왕이 묻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타인의 생각을 알 수 있느냐고요. 눈먼 형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다만 먼저 자기 마음부터 현재로 돌려놓아야 한다고요. 마음을 가라앉히고 지금에 머물러야 한다고요. 오늘은 3가지 방법을 말해주겠다고요. 매우 단순하다고요.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 현재에 머무르면 상대도 현재에서 생각하고 있으니 읽을 수 있다고요. 반대로 내가 과거에 잠겨 있으면 상대가 현재에서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다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생각을 알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모아 현재로 돌아와야 한다고요. 그 다음 눈먼 형은 3가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눈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과 대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보는 것입니다. 눈은 말하지 않지만 많은 것을 말합니다. 눈의 신호를 읽으면 상대의 마음, 생각, 다음 행동을 짐작할 수 있다고요. 자신은 눈이 없지만 오래전에 부처 고타마에게서 이 기술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때는 눈이 있어 눈빛만으로도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고요. 상대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지 보라고 합니다. 대화 중 시선이 이리저리 떠돌면 대화를 피하고 싶거나 거짓일 수 있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못하면 거짓이 드러날까 두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눈을 굳게 보고 집중하면 진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눈썹 움직임도 보라고 합니다. 눈썹이 내려가고 시선이 다른 곳으로 가면 깊이 생각하거나 다른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썹이 올라가고 눈이 커지면 놀람이나 호기심일 수 있습니다. 동공 변화도 관찰하라고 합니다. 동공이 커지면 상대가 호감을 느끼거나 말에 흥미를 가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동공이 줄어들면 불편함이나 반감을 뜻할 수 있습니다. 표정도 중요합니다. 얼굴에는 감정이 드러납니다. 실망, 슬픔, 기쁨 같은 감정은 표정에서 읽힙니다. 이것만으로도 상대의 내면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짓과 바디 랭귀지입니다. 사람은 말하면서 손을 계속 움직입니다. 몸은 말없이도 많은 것을 전합니다. 작은 행동 하나로도 상대가 원하는 것과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빠르게 두드리면 지루함, 조급함,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팔짱을 끼면 반감이나 동의하지 않음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숨기고 방어벽을 세운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를 보면 말투를 부드럽게 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 상대가 마음을 열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대화 중 얼굴을 자주 만지면 불안, 진지한 고민, 큰 생각이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몸짓들이 마음과 가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줍니다.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면 상대 마음을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마음을 현재에 두는 것입니다. 마음이 집중되어야만 상대의 미묘한 상태들 볼 수 있습니다. 성인과 깨달은 이들이 상대 마음을 잘 읽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고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의 상태를 쉽게 알아차립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관찰 기술만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금으로 가져오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말 없는 신호에 민감해져야 합니다. 눈, 표정, 몸짓을 함께 읽으면 세상을 더 깊게 이해하고 소통 능력도 커집니다. 일상에서의 적용을 상상해 보십시오. 직장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동료가 의견을 냅니다. 당신은 관리자가 말은 하지 않지만 눈썹이 찌푸려지고 시선이 다른 동료들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당신은 그 관찰을 바탕으로 관리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의심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신중한 접근을 제안하거나 다른 대안을 내어 관리자의 숨은 우려를 풀려고 합니다. 바디 랭귀지를 읽는 능력 덕분에 회의는 더 현명한 결정으로 이어지고 당신도 직장 내 소통에서 감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식을 실제 상황에 적용하면 인간관계와 업무 성과가 함께 좋아집니다. 고인의 가르침은 늘 말합니다. 지혜는 말하는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지키는가에도 있습니다. 고요함과 신중함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평안한 삶의 열쇠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고인의 가르침을 구독해 주십시오. 삶을 더 깊게 보는 지혜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안하고 의미 있기를 바랍니다.